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9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단원 공부를 하다가 이전에 회계 과목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이 너무 한꺼번에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어떤 회계와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수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1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번 19단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재무제표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이나 뭐 매출액 아니면 뭐 이자 얼마 내고 있는지, 뭐 세금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어떤 정형화된 틀을 Financial State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무제표 중에 우리가 여기 첫 번째로 Income Statement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테이블 19.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매출액, 매출 원가, 비용, 감가상각, 그리고 이자 비용, 세금 얼마 냈는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넷인컴, 총 단기순이익은 얼마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그래서 위에 가장 매출액을 쓰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표시를 해 나가면서 비용을 떨어 나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EBI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재무비율 공부할 때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EBI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거. 그러니까 아직 채권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정부의 세금 내기 전의 상태까지 계산한 거를 요 EB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밸런스 쉿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말로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IFRS로 바뀌면서 재무상태표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어 표현도 밸런스 쉿은 옛날 표현이고 스테이트먼트 요것도 표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요 교과서 표현에 따라서 우선은 또 아직 밸런스 쉿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밸런스 쉿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배운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쉿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앞에 나왔던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시점부터 어떤 기간까지 그 기간에 발생한 여러 항목들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이고, 이 밸런스 쉿은 1년 중에 어떤 한 기점을 딱 집어가지고 그 기점으로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얼마인지를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밸런스 쉿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우선은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밸런스 쉿은 어떤 모양으로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간략하게 개형을 표시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쉿의 오른편에 에셋을 표현을 하고 이 왼편의 윗부분에 라이어빌리티, 부채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 밑부분에 자기자본인 에쿼티를 표시를 하죠. 그리고 라이어빌리티와 이쿼티를 합친 것은 이 왼편에 나와 있는 에셋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자본, 에쿼티를 부르는 말이 여러 개라고 했죠. shareholders equity, net worth, book value, equity capital, 아니면 그냥 캐피탈, 뭐 다 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요렇게 다양한 말들이 이 에쿼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19.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밸런스 쉿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T자로 표현을 한 거죠.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여기 지금 오른편에 뭐 current asset, 유동자산, fixed asset, 고정자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자세한 항목들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 그리고 여기가 자기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까지 여기가 부채, 여기까지 자기 자본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라이어빌리티와 에쿼티를 합쳐 놓은 것도 42549 밀리언 달러, 그리고 토탈 에셋도 42549 밀리언 달러. 이런 식으로 오른편과 왼편의 합이 일치를 하도록 이제 회계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앞에 두 개 나왔던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밸런스 쉿은 뭔가 조금 장난을 치자고 하면 기업이 임의로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감가상각 같은 거는 조금 쉽게 이렇게 뭔가 임의로 뭔가 숫자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금 들어왔으면 여기 들어왔다 표시하고 현금 나갔으면 나갔다고 표시를 하는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상대적으로 앞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쉿에 비해서 이제 회사의 어떤 임의성이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보다 굉장히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현금 흐름표입니다. 여기 현금 흐름표에서 중요하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션, 기업의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번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는 섹션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어떤 뭐 땅을 샀다든지 뭐 기계장치 설비를 또 샀다든지 하는 이 투자 활동에 돈을 얼마나 썼고 아니면 거기서 돈을 벌었는지를 표시해 놓은 게 여기 두 번째 섹션.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뭐 배당을 줬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땡겨왔다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업의 재무 활동,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것,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거를 적는 곳이 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오퍼레이션에 의한 게 이제 꽤 큰 값이 잘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이 기업은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썼구나. 이제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또 돈을 빌린 거를 많이 갚았구나.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은 그럼 이 기업은 본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구나. 요런 식으로 파악을 간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과 여기 바로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간략하게 넘어갔었죠. 이제 이런 어떤 회계 규정, 아니면 회계 기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회계사가 바라보는 회계적 이익과 이제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현금 유출입에 따른 이익은 계산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회계에만 존재하는 이 이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는 게 회계에는 대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economic earning과 accounting earning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9.2번 부분을 통해서 뭐 이런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을 할 때 아니면 파이낸싱 디시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다른 기업 아니면 내 기업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여러 면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9.3번과 4번 부분에서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공부를 할 때에는 우선 이 재무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재무 비율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즉 그렇다면 이 계산해서 나온 값이 큰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요렇게 두 가지 정도는 요 두 가지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블 19.10번에서 미리 정리해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10개 정도 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중에 중요하다고 수업할 때 말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업이 수익을 얼마나 잘 내고 있는지와 관련한 지표들로서 요 분모가 토탈 에셋, 그리고 분자가 EBIT로 계산되는 게 ROA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요 ROA 값이 클수록 이 기업이 그 자산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되겠고, 이제 마찬가지로 ROC의 경우 여기 분모가 롱텀 캐피탈로서 롱텀 캐피탈은 자기 자본과 장기 부채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롱텀 캐피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롱텀 캐피탈 같은 양 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또 당연히 EBIT 많이 나는 거가 좋은 거기 때문에 ROC가 큰 값일수록 기업이 이익을 잘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OE, 요거 ROE는 ROA랑 같이 중요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ROE의 경우에는 요 분모가 자기 자본만 이렇게 넣고 분자에다가 넷인컴을 넣어서 그러면 동일한 자기 자본 대비 또 넷인컴이 높을수록 ROE가 높을수록 잘 이제 프로피터빌리티가 높다는 거니까 요렇게 또 ROE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낸셜 레버리지와 ROE 부분에서 보았던 것은 요 ROA와 차입 금리인 R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더 큰지가 이 기업의 ROE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차입을 해오는 금리라고 할 수 있는 R이 있겠고, 그리고 이와 같이 뭐 차입을 해오던 아니면 자기 자본을 쓰던 해서 기업이 열심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낸다라고 보여지는 요 ROE,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인 ROA가 있겠죠. 그래서 요 R보다 ROA가 더 크면 이렇게 부채를 땡겨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업의 ROE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빌려와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채 땡겨온 것 때문에 요거를 ROE를 더 깎아먹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R과 ROA를 비교해서 이 기업의 ROE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그런 것처럼 ROE를 ROA에 대해서 쓸 수 있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9.5번에서 요 N사와 S사를 비교를 해봤죠. N사의 경우에 S사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다 총 토탈 에셋은 1억 달러로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면 요 S사는 그 중에 40%를 부채로 땡겨온 거야. 그런 회사 그 두 가지만, 그러니까 자본 구조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bad year, normal year, good year일 때 EBIT가 이렇게 동일해. N사와 S사가 동일해. 그런데 뭐가 다르게 되냐면 이 S사의 경우 부채를 땡겨왔다 보니까 노멀 이어, 굿 이어의 경우 요 S사가 ROE가 이 N사보다 더 높죠. 6보다 크고 9보다 더 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는 R보다 ROA가 더 커서 요 S사의 ROA가 더 커서 이렇게 ROE를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구나. 즉 부채를 땡겨왔지만 그 부채를 가지고 기업 영업 활동을 잘해서 ROE를 이렇게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Economic Value Added라고 하는 것, EVA라고 하는 지표를 부수적으로 봤습니다. 요 EVA라고 하는 지표는 어떻게 계산이 되더라?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ROA에서 이제 그 자본을 조달해온 금리인 K를 빼고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한 총 자본을 이렇게 곱하는 식으로 EVA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A에서 만약에 여기서도 ROA가 K보다 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기업 경영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4번으로 와서는 우리가 여기서 ROE를 5개 덩어리로 확장시켜 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듀퐁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같은 말로 듀퐁 시스템 혹은 듀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ROE를 왜 이렇게 굳이 5개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보냐라고 하면
이제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equity 분의 net profit 하면 ROE가 만약에 올랐어. 그러면 이게 뭐 거의 자기 자본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net profit이 올랐나? 라는 것으로밖에 추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덩어리 5개로 나눠 놓으면 이게 ROE가 올랐는데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덩어리로 확장을 해 놓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3번과 4번 요거를 곱하게 되면 S분의 EBIT니까 요것은 뭐다? ROA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ROE는 ROA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ROE와 ROA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5번 항목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었죠. 여기 지금 5번 항목은 equity 분의 total asset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땡겨왔을수록 이 분자값이 커지네. 그러면 이 분자값이 커지면 이 5번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이 ROE 값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아, 기업이 부채를 얼마나 땡겨왔는지가 이 ROE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번 항목은 부채를 그러니까 얼마나 땡겨오는지는 기업이 임의로 결정을 하고 얼마든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1, 2, 3, 4번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ROE가 올라갔어? 그러면 근데 5번 때문에 ROE가 올라갔어? 그러면 이 기업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즉 여기 테이블 19.7번을 통해서 요 N사와 S사의 경우를 이야기를 또 이어가 봤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 1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이 수치들에서 이 N사와 S사의 자본 구조로 인한 차이, 그러니까 N사는 자기 자본 100%, S사는 자기 자본 60에 부채의 40%로 한 것에 대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요 1번, 3번, 4번이었고 2번과 5번 요 항목과 6번의 경우에는 이 N사와 S사에 따른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요 2번과 5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부채 얼마나 땡겨왔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5번하고 2번하고 5번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 우리 테이블 19.7번에서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었고 여기 5번 항목의 경우에는 equity분의 asset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equity분의 debt,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요 5번 항목인 equity분의 asset이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값이 이렇게 S사의 ROE 값이 노멀 이어와 굿 이어일 때 N사보다 더 크게 나온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 S사가 K보다 ROA 값이 더 커서 요 ROE 값을 올린 요인이 잘 작동을 한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ROE를 이렇게 5가지로 확장을 해볼 수 있었고 ROA를 이렇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ROE는 ROA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피겨 19.2번에서 그런데 ROA가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셋 턴오버 곱하기 프로핏 마진이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면 ROE 쭉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더니 이거 2가지가 다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이게 오르면 이게 낮던가 이게 높으면 또 이게 낮던가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렇게 ROA, 에셋 턴오버와 프로핏 마진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어떤 컴퓨터 부품 아니면 뭐 반도체 만드는 산업의 어떤 이익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에셋 턴오버 카테고리에서 에셋 유틸리제이션 레이지오 턴오버 카테고리에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은 이 기업이 가진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픽스드 에셋 턴오버는 세일즈 나누기 픽스드 에셋 했었고,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의 경우에는 여기 코스트 오브 굿 솔드 나누기 에버리지 인벤토리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어드의 경우에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나누기 이제 세일즈 곱하기 365를 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었고, 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데이즈 리시버블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지표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지표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를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리퀴디티 레이시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이 기업의 유동성 모습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커런 레이시오는 좀 중요하다기보다 많이 쓰이니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세 가지 유동 지표는 그래도 좀 편하게, 애우기가 편하게 분모가 모두 다 커런 라이어빌리티, 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 대비 전체 커런 에셋 한 개 커런 레이시오고, 전체 커런 에셋에서 일부 유동화가 힘든 거 빼고 요러한 거 가지고 계산을 한 게 퀵 레이시오. 거기서 더 현금화가 또 현금화 어려운 거 다 빼고 진짜 현금화 쉬운 캐시랑 좀 국채 같은 거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캐시 레이시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켓 프라이스 카테고리에서는 앞에서까지 지표들은 뭐 회계 재무제표들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뭐 나누기 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좀 늦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요 대표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시장 지표,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보이는 거를 가지고 지표 재무 비율에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PBR 비율과 PER 비율 요거 두 개를 공부를 했는데, 요 두 개 다 좀 현실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PBR의 경우에는 마켓 밸류 나누기 북 밸류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한 주 가치 나누기 한 주당 장부 가치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를 통해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고, 요 PER의 경우에는 마켓 밸류 나누기 단기 순이익 이렇게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한 주 가격 나누기 earnings per share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PER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PER의 경우에는 요 EPS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이게 PER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사람들이 저 회사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를 보여주는 게 반영된 게 PER이 높다라는 거고, PER은 그 기준을 그냥 쉽게 1로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1인데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면 오히려 이 주가가 장부 가치만큼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BR이 1보다 안 되는 거를 보고 저거 저평가돼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가치가 좀 적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뭐 이거는 판단을 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요 PBR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1로 보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재무 비율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A 기업과 B 기업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재무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은 산업 안에 있는 산업 회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면 이런 재무 비율은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나누기 뭐 해보고 이거 나누기 저거 나누기 해보고 한 것처럼 이게 그냥 막 해보는 거야. 이게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론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산업 평균 대비 내 재무 비율이 어떻나, 아니면 내가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재무 비율과 저 회사의 재무 비율이 어떻나를 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19.10번에서 여기 레버리지, 그리고 커런 레이시오, ROA, ROE, PBR, PER 요 지표들은 그 의미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좀 경제나 금융을 좀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번에서는 이제 이런 회계 기준이 조금 국가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기업마다 다르거나 뭐 산업마다 다르거나 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비교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재고 처리를 할 때 이거 라이프에 따라서 하냐, 파이프에 따라서 하냐, 회계 처리할 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게 또 회계에만 있는, 그러니까 경제에는 없는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떤 본질의 어떤 그 가치와 회계 처리를 하면서 나온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이게 이 숫자 가지고 이 차입자가 굉장히 이자 많이 부담하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페어밸류 어카운팅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취득한 어떤 토지나 땅이나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어떤 자산인 경우에는 이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KT 전화국, 그래서 전화국 땅하고 전화국 건물 가치가 지금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굉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오브 어닝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이게 반복적이지 않은 이익이 이 회사가 지금 발생해서 이익이 잘 난 거냐 이제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본질이 아닌 본업이 아닌 걸로 이익이 잘 났어. 뭐 갖고 있던 건물을 팔았다거나 아니면 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필요 없어서 주식을 팔았는데 근데 그때 너무 고점에 잘 파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본업이 아닌 걸로 이익이 잘 났으면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밀어내기 얘기를 여기서 했었죠. 영어로는 채널 스토핑 얘기. 그래서 본사가 의도적으로 그 해에 어떤 목표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막 연말에 그냥 대리점 막 지사로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본점의 매출, 본사의 매출로는 잡히겠으나 이게 그렇게 잡힌 매출이 건강한 매출이냐라고 하면 이게 환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좀 조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번째로는 뭐 충당금을 어떻게 쌓는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무형자산의 하나인 굿윌과 같은 어떤 인텐저블 에셋 처리, 회계 처리할 때에 US 갭과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계 기준과 IFRS의 회계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IFRS를 따르는 거에 의해 회계 처리한 기업과 US 갭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거의 성과를 이제 그대로 비교를 하면 좀 이게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겨 19.4번에서처럼 이거 지금 일본의 경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기업이 보고한 거 가지고 PER 값 계산한 거랑 내가 이 국가 대 국가의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PER 값을 계산을 한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도 있고 이제 굉장히 뭐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9.6번에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번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인 이제 벤자이엄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를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통신이라던가 지금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주식 가격을 쉽게 얻을 수 있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고 한 주식을 찾아서 내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런데 점점 현대로 오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누구나 다 갖게 되면서 지금은 과거 대비 훨씬 더 이익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가치 있는 투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재무관리에서 배우실 건데 나중에 재무관리를 들으시면 이제 넷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19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9단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쟁호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